설중한도행은 북양의 왕 서효의 전설적인 정복전쟁으로 시작합니다. 리양은 주변 왕국들을 정복해서 통일 제국이 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서효의 업적이었죠. 그러한 거로 서효는 리양의 가장 크고 비옥한 북쪽의 영지를 하사받고 북양의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생그지가 고구마 한 개를 얻기 위해 자기가 바로 그 북양왕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치는데 설중한도행은 장약윤이 신석기 시대에 떨어진 타임슬립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서복년과 마부 라황은 초나라 군대를 피해 도망가지만 어디서 갑자기 굴러온 세자의 초상화 때문에 정체가 들통납니다. 정말 저 각설이가 장약윤인가 아니 북양의 왕세자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닦으면 귀티도 좀 난다는 서복년은 길 가던 검객을 즉석에서 호위무사로 고용합니다. 하얀 옷의 검객이 여자인 줄 알면서도 백녀우라고 부르는 간땡이가 본 서복년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백녀우 남궁부사는 호위해준 대가로 도서관 출입증을 받고 맨날 거기 처박혀서 책만 읽다가 서복년에게 2개의 돌을 빌려주죠. 서복년이 성년식을 치르던 날 그녀는 눈발이 날리는 솔로 비물을 선보이는데 설중한도행의 설자에 관계된 것은 오로지 이날만 볼 수 있고 아쉽게도 백녀우 이야기도 그게 다입니다. 북양의 왕은 아들에게 신발짝으로 얻어맞는데 저 집구석은 콩가루 집안인지 아니면 저 복년이 놈이 막대 먹은 놈인지 헷갈립니다. 이 장면에서 아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서효를 보다시피 설중한도행은 다른 정치 싸움 드라마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개 황제들과 다르다고 서복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말끔하게 차려입어도 서복년의 면상은 여전히 거기서 거기고 오만한 기운이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서복년이 북양의 장수 저록산을 채찍질할 때 확신했습니다. 이놈 사이코패스군요. 이번 영상은 2021년 방영된 설중한도행입니다. 이 작품은 무협 판타지계의 고룡이라고 불리는 봉화희 제후의 걸작으로 소설책만도 20권이 넘어가는 대작이죠. 무협 판타지답게 CG가 듬뿍 사용된 무공이 펼쳐지지만 무협의 낭만은 또 뻥생뻥사 아니겠습니까? 설중한도행은 많은 부분에서 경연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연연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게 데자뷰를 일으키는데 한몫하기는 했죠. 서사의 측면에서도 경연연을 떠올릴 이유가 있긴 한데 저는 뒤로 갈수록 설중한도행에 빠져서 경연연은 까맣게 잊었더랬습니다. 서효를 난장판으로 팬 서복년은 진짜이지만 음탕한 서복년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면입니다. 복년이는 뛰어난 머리를 가졌지만 북양을 이어받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서복년 생각에 아들의 초상화를 적에게 뿌리는 아버지는 미친갱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뿐인가요? 딸들은 전략적으로 멀리 보내버렸고 이제는 막둥이까지 노리니 북양왕은 탐낼 만한 자리가 아니라 독박쓸 자리인 갭니다. 아니나 달라 서효는 천하장사 막둥이를 무당산으로 보내서 타고난 실력을 없애려고 했는데 뚜껑 열린 서복년은 막둥이를 구하러 내달립니다. 호시탐탐 복년이를 암살하려고 하던 강리는 복년이를 위해서 졸라 빠른 말을 꼬불쳐놨는데 이때부터 못생겨져졌습니다. 눈치 빠른 강리는 제겐 여주인공입니다. 사실 복년이 마음에도 강리가 있지요. 강리가 벽에 기대어 잠들었을 때 남궁부사에게서 빌린 칼을 비계로 쓰는데 복년이에게 명검의 용도란 이렇게 실용적인 것입니다. 무공을 익히면 고구마 훔치고 도망갈 때도 좋다던 라오황이 우제성의 왕선지와 싸우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라오황은 서복년에게 무공을 익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물이죠. 고구마 서리 때문은 아니고 그는 위대한 검객 검구황으로서 도련님을 위해서 무제성으로 가서 생명을 다했으니 복년이는 무제성의 왕선지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서복년은 무공을 전혀 할 줄 몰랐으니 초광로에게 배움을 청하죠. 검구황에게 패해서 아쿠아맨처럼 살아온 초광로는 검구황이 없는 동안 복년이의 보디가드가 된 고수입니다. 무당산도 멀어서 가기 싫다던 게으른 초광로였지만 왕선지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복년이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공도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공이 없는 검객은 말짱 꽝이며 북양의 철기군은 뒀다 국 끓여 먹을 거냐고 길을 확 꺾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죠. 어느 무협을 막론하고 주인공이 뽀다구 안 나게 내공 꽝인 삼류 검객일 수는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무협의 클리셰는 기연이지만 설중 한도행에 기연이란 없습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는 법이죠. 무당파 장문인 왕중루는 서복년에게 자신의 평생의 내공이 담긴 대황정을 전수합니다. 그 대가는 쓰러져가는 무당파를 북양에서 지켜달라는 것인데 서복년이 북양의 왕세자가 아니라 아까 그 거지였다면 대황정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되었던 운전면허증도 없던 서복년이 갑자기 초대형 덤프트럭을 뇌물로 받은 셈이니 앞으로 어떻게 이걸 몰고 다닐까요? 복년이는 마침내 아버지가 왜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했고 북양을 이어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북양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겠다는 뭘 모르는 서복년은 그대로이죠. 서효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아들이 깨닫게도 할 겸 강호행을 마련해주고 간 김에 누나들이랑 막둥이도 보고 오라는데 뒤에서 웃는 폼이 왠지 수상쩍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강호에 뿌리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테스트해봤던 인물이 바로 서효니까요. 설중 한도행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서효가 십수년에 걸쳐서 아들을 북양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가 경연년의 황제가 주인공 범한을 두고 20여 년에 걸쳐서 계획을 진행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 결과 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황제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처럼 서복년 역시 아버지가 설정한 플로우 차트에 정확히 일치하며 성장하죠. 차이가 있다면 범한은 끝까지 몰랐고 서복년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무엇을 계획했는지도 알아냅니다. 이 점에서 서복년이 범한보다 똘똘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꿰뚫은 것은 아닙니다. 서효는 아들이 알아차리도록 자신의 계획을 깔아놔야 했고 서복년도 반드시 눈치채야만 하는데 이 점이 설중한도행만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결국엔 경연년과 전혀 다른 작품이 됩니다. 서복년은 무당과 청성산을 찍고 청주 그리고 강남과 무제성을 돌면서 뺑치는데 가는 곳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두 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양의 왕세자로서 성취해야 할 공적인 미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과 관계된 사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목표는 서복년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면 서로 충돌할 건 틀림없고 어디로 사건이 튈지 예상하기도 힘들겠죠. 서효는 이 게임을 조종하는 전지전능한 플레이어이고 서복년은 AI가 장착된 말입니다. 서복년이 게임의 설계를 눈치채도록 한 것과 어떤 선택을 하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도록 한 것은 서효의 무서운 플레이 방식이죠. 서복년의 두 번째 강호행은 신석기 시대의 야반 도주와는 달리 초호화판입니다. 이 여행의 공식적인 목적은 서복년이 북양의 후계자임을 인정받아 오라는 건데 말이 인정이지 사실 잘난 서복년이 북양에 있음을 중원에 공표하기 위함이죠. 서효가 이 쇼에 안배한 사람들은 뛰어난 호위무사들의 북양의 장수 영암이까지 최강의 드림팀입니다. 그들은 이해관계도 모두 다르고 서효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도 모두 달랐지만 반드시 왕세자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신 이순강조차 북양의 왕에게 진 빚이 있어서 이 여행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서복년은 판타지 무협답게 무공이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매번 새로운 인물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한왕이나 무당의 홍세경처럼 신비로운 인물도 서복년과 얽히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나올 거라는 기대를 저버립니다. 이들이 다음 시즌을 위한 포석일지라도 설중한도행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계속 굵직한 이야기에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등장하지만 그 사건들은 서복년의 다음 여정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서로 따로 노는데 줄줄이 비엔나 같은 느낌이랄까요.
북양의 동맹은 물론이고 그 적도 상식에 벗어난 인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환왕이나 조회 같은 인물들도 각자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나름대로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죠. 또한 서효가 곳곳에 꽂아놓은 사람일지라도 서복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몇몇은 복년이의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는다 해도 여전히 기브앤테이크 관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비단길을 걷지만 복년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그들이 북양의 승계자로서의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복년은 첫째 누나가 시집간 강남의 노씨 가문을 방문하는데 이곳에서 당리는 망해버린 서초의 공주였던 신분이 노출됩니다. 다행히 공주를 찾아다니던 서초의 조장경이 나타나 알파고 무공으로 노씨를 제압하죠. 장군 조장경은 잃어버린 공주님을 찾았지만 이제 복년이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판입니다. 강리는 계속해서 서복년의 하녀로 살까요? 아니면 썩어도 준치라고 망한 나라의 공주가 될까요? 강리가 서초로 간다면 기백이 넘치는 황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양의 또라이 둘째 누나에게 개긴 건 강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적인지 동맹인지는 끝까지 봐야 아는 게 설중한도행이지만 첫눈에도 방해꾼임에 틀림없는 조회가 나타납니다. 그는 복년인의 둘째 누나를 짝사랑해서 세월이 좋았다면 복년이의 매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총각이죠. 그러나 리앙 황제의 사생아인 처지에 이름까지 저리 꺼져입니다. 버림받은 아이로 절망 속에 살던 조회는 그를 키워준 사부 한초씨의 계획대로 서복년을 암살하기로 결정하죠. 로버트 북장홍갑을 데리고 다니면서 호시탐탐 처남을 노리지만 반반히 그의 드림팀에게 박살납니다. 조회 역시 서복년처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는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가시밭길입니다. 뒷백이 빵빵한 서복년은 미션에 성공했고 사부 한초씨 이외에는 인맥이 없느니만 못했던 조회는 실패했죠. 조회는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가족의 사랑을 받는 서복년을 부러워하며 남은 희망을 모두 버립니다. 조회의 운명은 임탐와 려전당과 비슷한데 그들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폭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무협으로서의 설중한도행은 스케일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액션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투에서 엇가는 장면을 보여줄 듯 하다가 그만 무장해제를 하고 서로 커피나 마시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가장 경악했던 액션씬은 초광로와 리앙 황실 4시의 결투인데요. 딱 한 컷 보여주고는 끝. 세상에나. 어떤 때는 인물을 대신해서 칼이나 나뭇잎이 결투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끝까지 가니까 설중한도행을 이끄는 고수들은 누워서 떡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독특했던 건 검객의 생명을 소진시킨다는 적화검결이었는데 려전당이 택한 죽음의 비장함이 그대로 느껴졌고 그는 설중한도행에서 정통무협에 긴장감을 준 유일한 검객이었습니다. 천상의 무공을 보여주는 고수들은 서복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봅시다. 일단 신석기 시대부터 복년이와 함께하던 검구황은 서복년에게 사람에 관한 도리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죠. 검구황에 대한 인애는 서복년이 무공을 배우는 계기였고 검구황의 유품을 찾으러 무제성까지 이끕니다. 호숫바닥의 초광로는 서복년의 한계성을 일깨워 주는데요.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서복년은 대황정이라는 최고급 내공을 얻은 후에 대황정의 사용법만 읽고도 무공의 고수로 점프합니다. 무협계에는 장무기같이 무공을 1도 모르면서 내공을 얻고 갑자기 고수가 된 경우가 있으니 이건 그냥 클리셰니까 넘어갑시다. 또한 설중한도행에도 서복년의 케이스가 이미 있어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무당파의 막내 홍세경과 헌원세가의 헌원경성은 책만 보고도 깨달음을 얻어서 파괴적인 검법을 수련했거든요. 그러니 연애를 책 보고 배웠다고 해도 실전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복년은 책만 본 것도 아니고 대황정의 힘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순강에게서 습득합니다. 소중한 검을 빌려줬더니 호두나 까고 있다는 걸 백여우가 알면 거품 물고 쓰러질 텐데요. 이순강은 자신이 만든 검법도 서복년에게 전수하고 그 검법과 무당의 내공, 대황정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순강의 영향으로 서복년은 무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더 큰 성장을 하는데 그 덕에 용호산의 치사한 도사가 이상 야릇한 책을 보냈을 때 서복년은 그 정신적인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순강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데 그거야 항상 이기는 사람 말인 거고요. 물로 검을 만들어서 옥장홍갑에 수갑을 제거하던 이순강의 일검선인궤도 복년이가 금방 배워서 옥장홍갑 중에 미세먼지 날리던 놈을 박살냈는데 남궁 부사에게서 빌린 칼들을 돌려주면 그땐 뭘로 싸울 건지 궁금합니다. 용호산에서 벌린 이순강의 일방적인 전투도 그의 정신을 표현했는데 검 한 자루도 없이 도사들의 검을 불러오는 장면은 압도적입니다. 언제나 우리 복년이가 남의 검을 세비는 이 경지에 들어서게 될까요? 무공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운명을 만든다는 이순강의 자부심과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그의 포부는 서복년이 아버지와는 다른 왕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복장홍갑을 해치우는 경지에 올라섰어도 서복년은 장조림 가게 하하꾼양을 이기지 못하고 피떡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복년 팀은 아작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서복년은 지가 나서서 무공을 펼치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검구황은 싸워서 제압하면 된다고 무공을 배우라고 했지만 서복년은 왕이 될 사람이지 무림 맹주가 될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북양의 리더로서 주어진 인적 자원을 어디에다 써야 할지 적절히 안배하고 통솔하면 되는 겁니다. 려전당을 잃고 자신도 염라대왕을 만날 뻔한 후에야 서복년은 비로소 자신은 사령탑에 서고 적시적소에 수하들을 내세워서 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이 모습이 북양의 후계자가 배워야 할 수업이 아니겠습니까? 서복년과 서효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들의 충돌은 왕의 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서복년은 가족을 희생하고 지킨 왕의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권력 그 자체를 초월한 것은 아니죠. 서복년은 평소에 충분히 그의 권력을 유감없이 드러냈고 가족을 다시 찾기 위해 북양의 왕이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도 권력을 향한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북양의 장군 진지표는 왕이 되려면 강인하고 지략도 갖춰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맥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복년이는 이미 책략에는 도 같은 놈이고 무공도 앞으로 천상경 정도는 가뿐히 올라설 것 같으니 나머지 문제가 되는 건 인맥인데요. 서효는 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있어서 이를 극복할 보석을 깔아줍니다. 서복년은 이를 알아채고 짜증을 내지만 기를 쓰고 서효의 백을 피하지는 또 않습니다. 이미 갖춘 인맥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것도 왕의 능력이니 이런 건 백이 아니라 인프라라고 불러야 하겠죠. 드디어 말로만 듣던 무제성의 왕선지가 등장하고 부하 벌리는 최종 결전은 서복년 아니고 이순강입니다. 천상의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의 결투의 여파로 하늘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신선이 된답니다. 그래서 용호산의 조사 꼬맹이는 이 결전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자기도 낑겨 올라가려다가 그만 삑살이 납니다. 설중한도행 액션의 특징인 싸우다 마는 건 여기서도 적용되지요. 서효는 자신이 한 번도 엄두내지 못한 걸 아들이 이루어서 새로운 북양의 왕이 탄생했다고 비명을 지르며 즐거워하죠. 애초에 말이었던 서복년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전략들을 깨닫고 열받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 제2의 서효가 되어갑니다. 서복년은 왕씨 가족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희생시켰다고 비난받았을 때 군사들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며 서효와 같은 말을 했죠. 왕의 가족들도 백성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둘째 누나의 말을 기억해보면 서복년의 형제 자매들이 북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도 당리가 서초로 돌아간 것도
모두 지배층의 책임감이었지 개인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복녀는 이들의 선택을 받아들였고 모든 여행이 끝나고 그가 서효를 넘어선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